알아두면 쓸모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라는 말이 회자된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죠. 오늘은 일단 전세 사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전세 얻는 것까지 어렵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들이 정말 아껴서 모은 1억, 2억 이런 돈들을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날리고 거의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좌절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수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 사기가 일단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든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들,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변호사는 이 업무하면서 전세 사기 상담한 적이 있어? 네, 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워낙 사례가 많다 보니까 사기로 형사적인 거라든가 민사적인 거라든가 사건 진행하거나 상담한 사례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지금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가 워낙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 관련해서 진행했던 건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시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과에서 이거 전세 사기인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 여러분이 상담을 같이 오셨고요. 피해자가 대충 한 30-4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회사에서 그 땅이나 건물을 내 이름으로 해서 건설을 잘 하지 않고요. 땡땡땡 신탁 이렇게 돼 있는 신탁회사 이름으로 땅이랑 건물 등기를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서 대출도 받고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였고 규모가 좀 작았어요. 한 동만 있는 그런 아파트였고 건설회사는 좀 작은 건설회사였는데 그 건설회사가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이제 임대로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여기 아직 신축 아파트여가지고 등기 명의가 신탁사로 돼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우리다. 법인이고 하니까 믿고 여기 신탁사에서 다 동의했으니까 우리랑 전세계약을 맺자. 그래서 그 건설회사하고 전세계약을 맺어서 전세금을 다 주고 들어가 살았는데 알고 보니 실제 등기 명의자인 이 신탁회사는 전세를 하는 줄을 몰랐던 거죠. 실제 몰랐는지 모른 척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몰랐고 그 결과 거의 한 30세대, 한 40세대 정도가 다 지금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그 신탁회사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 전형적인 전세 사기인 것 같고요. 시에서도 다 전세 사기로 인정이 된 케이스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회사를 고소할 수 있겠냐,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시공사 측에서 나를 믿고 계약하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혹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겠어. 이게 참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요. 전세 사기는 나름 꼼꼼하고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도 당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부터 분명히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등기부 등본을 꼭 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요즘 거의 다 떼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 낼 때 먼저 등기부 떼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 치르는 날, 그 마지막 날이죠. 그날도 당일날 기준으로는 등기부를 떼서 지금까지 그 계약하고 잔금 낼 때 사이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실제로 이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빚이 많은 상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에 제가 전세보증금 9천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주인이 이제 그동안 빚이 많아가지고 국세 체납이랑 이런저런 압류 같은 게 들어와서 결국은 그 아파트가 경매를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 1억짜리 아파트가 경매 넘어가면 1억의 경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 번 유찰이 돼가지고 실제 가격이 한 8천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보면 내 전세보증금은 한 9천인데 경매에 들어간 돈 한 500 빼고 우선순위 세금 한 500 빼고 나는 실제로는 7천만 원 정도만 받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9천 중에서 2천은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사실 그나마 임차인 이제 1순위인 경우거든요. 경매 경락에서 8천이든 7천이든 나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랑 비용 빼고는 내가 1순위로 받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전세 사기는 그 1순위가 임차인 1순위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아까 배변이 말하는 것처럼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가 유행하는데 가장 예전서부터 문제됐던 거는 다가구 주택에서의 전세 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세대마다 다 주인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이 별도로 다 체계되어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한 집에 호실이 다 따로 있어서 그 임대인은 한 명이지만 거기에 따른 임차인은 여러 명 있는 구조,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뭐 예컨대 301호에 살고 있으면은 302호의 원룸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저 사람이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할 사안이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에는 무조건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5,500만 원, 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2,800만 원을 임대차 등기의 선호랑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은 항상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전세 사기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전세를 얻으려는 상황에서 도대체 뭘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막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완벽하게 이것만 보시면 전세 사기 당하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앞서 살펴본 등기부입니다. 갑구에서는 신탁인지 보시고요. 신탁이라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압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을구에서는 대출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주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약서 뒤에 맨 말미에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아우 글씨도 작고 보기 귀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증금이 얼마 걸려 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적혀 있다면 여러분들 사기당할 뻔하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어떤 금액이 써져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본 거랑 다르다면 사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만 믿지 말고 나 스스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되고, 거기에 뭐라고 써졌는지가 뭐 피해를 일단 안 입어야겠지만 피해를 입고 나서 전세 사기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 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과연 그 내용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좀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또 2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서류는 일단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집의 전입세대가 몇 가구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현 세입자는 되지만 집을 막 지금 얻으려고 하는 세입자들은 뭐 발급받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당당하게 집주인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입세대 열람원이랑 같이 거의 세트처럼 확인할 수 있는 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좀 용어가 어렵죠, 2개 다. 근데 이건 이제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역시 그 관계자 아니면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2 서류는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또는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우 뭐 그런 걸 보려고 그러냐, 뭐 나 못 믿냐 이러면 한 변호사, 배 변호사 영상을 봤더니 이거를 꼭 떼어보라고 한다. 이거 안 떼어주면 전세 사기라고 그러더라. 그렇게 핑계 대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좀 일반적인 서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보증금보다 이게 선순위도 나중에 혹시 경매가 될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국세나 지방세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정확하게 세금을 냈는지 소득세하고 지방세, 납입증명서도 분명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본인의 돈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는 조금 마인드를 좀 바꾸셔가지고요. 분명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좀 받을 거는 받아야 되는 일단 트렌드로 변했다. 네. 거기서 뭐 자꾸 뭐라고 하면 영상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이거 혹시 전세 계약할 때 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단 특약을 넣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류들 다 챙기려면 꽤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조금 더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금 정부의 대책이지? 그것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3월 10일 날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많이 변했다라고 보는 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다 보니까 아주 나쁜 이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 오는 날 또 엄청나게 근저당을 새롭게 발급받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겨나다 보니까 근저당에 비해서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바로 전입신고 당일날로 일단 바꿨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마지막 딱 들어오기로 한 날이 4월 1일이에요. 그래서 4월 1일 날 잔금을 딱 쏘고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 집주인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은행에서 미리 알아보고 내가 대출 받으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본 다음에 그 전세 보증금 받자마자 은행에 딱 가가지고 은행 대출 오늘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고 대출을 그날 실행하고, 대출하면 은행은 근저당 잡잖아요. 미리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일날 근저당 그 등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근저당 등기의 기준 시점은 등기 접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기준으로 근저당 순위가 발생하고, 지금 현재 그 주임법에 따르면 그 소위 말해서 대항력, 근저당보다 그 우선할 수 있는 그 대항력은 4월 1일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인 4월 2일 0시부터 효력이 발휘되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렇게 맘먹고 나 사기쳐야지 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받아버리면 내가 2순위가 되는 거죠. 은행 근저당 2순위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이 집이 은행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1억짜리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8천에 이제 경락이 되는데 내가 1순위여야 그나마 8천 중에 한 6천을 건지는데 1순위 근저당이 만약에 거기 6천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1원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되던 사실은 그런 나쁜 제도였는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니, 도대체 공부하면서 아니 왜 다음날 하지?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한 사례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 옛날 전산에서는 그날 아침 9시에 접수했는지 6시에 접수했는지를 실시간으로 전국으로 띄워가지고 그걸 공유해서 확정일자 그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안 됐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은행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에 쫙 동시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다음날 0시로 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IT 강국이잖아요. 이제는 제가 만약에 9시 50분에 가서 전입신고를 딱 하면 9시 50분에 딱 찍히는 거죠. 그러면 대출이 만약에 10시 50분이 되면 9시 50분인 전입신고가 일단 우선은 하게 되도록 법이 바뀌는 것 같고요. 당장 바뀌는 건 아니고 법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법이 개정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네. 일단 임차인분들한테 되게 좀 불이탈을 줄 수 있는 뭐 제도였는데, 이제서라도 이게 바뀐 점에 대해서는 되게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좋은 변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두 번째 변화는 계약 전 전세 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한 서류들 막 떼어 다니려면 여러 군데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등기라던가 확정일자, 전입세대, 그리고 골치 아팠던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신용 정보까지 싹 한 번에 다 연계해서 보여준다고 하니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지금 시행은 아니고 앞으로 시행인 것 같고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 집주인들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얻을 수 없죠. 생각해보면 내가 신용정보가 어떤지, 내가 세금 체납이 어떤지를 그 허그에서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싫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주인들 동의를 얻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나중에 차근차근 법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동의 없이도 그 정보를 정부가 수집해가지고 이제 뭐 임차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막는 데는 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허그에서 전세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이제는
집주인들, 집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사람들의 뭐 체납 정보나 신용 정보를 모두 한 곳에서 갖고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통제 사회에 대한 무서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알리페이는 전부 중국이 본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의 걱정은 좀 있어가지고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전세 사기 예방 측면에서는 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이, 거기에 걸맞는 뭐 보안 정책까지는 보안 당연히 정책이 해놓을 필요하겠죠. 테고. 뭐 개인 정보를 뭐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 또 마지막으로 한번 세 번째 변화 설명해 주시죠, 배 변호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뭐 이건 법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전세 사기를 가지고 공모해서 사기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됐든 영업 정지가 됐든 행정적 차원에서 제재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허그 어플이 만들어지면 단순히 그 내용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실제로 이게 전세 사기 위험이 높다, 빨간불인지 아니면 파란불인지 이것까지도 좀 알려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이런 그 너무 슬픈 사연들이 넘치는 이 상황은 좀 많이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변화는 이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그만큼 IT 강국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를 되게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 네. 그러긴 하지만 한 변호사님 만약에 집을 얻어야 된다면 월세를 얻으실 거예요? 전세를 얻으실 거예요? 선택은? 근데 요새 가면 갈수록 전세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라면 반전세 정도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네. 저도 사실 요즘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어쨌든 이런 제도가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선택을 한다면 저도 한 반전세 정도? 문제가 터지면 월세를 다 깔 때까지 쌓고 나올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전세라는 제도가 굉장히 좀 독특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월세로 가는 트렌드로 좀 바뀌는 것도 어쨌든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보는데 그 점은 2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죠? 아직까지 네. 변화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전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세 사기가 좀 더 횡행하면 횡행할수록 급격하게 있다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트렌드는 월세로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네, 그리고 또 부동산 특유로 인한 메리트가 없어지면 더 빨리 전세보다는 월세로 좀 바뀌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뭐 전세 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지만은 이게 항상 문제됐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뭐 보이스피싱처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전세 계약할 상황이 나면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꼭 5가지는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변호사 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